결정. 우리는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딱 정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정 개념을 철학적으로 심화까지 해야 하나?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야 하나? 만약 제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2025년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이 결정을 택했을 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결정된 내용은 또한 무엇이고 이 질문은 곧 진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약간 감각이 있으신 분은 뭔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바로 직감하셨을 겁니다. 실로 안타깝게도 대학 교양교육이 박살난 시대, 대학생활 내도록 들어본 적 없었을 결정에 대한 철학적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분부터 합시다. 결정은 단순한 정함이 아닙니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방향을 쫓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결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봅시다. 이를테면 라면을 먹기로 결정했어.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보다는 그냥 라면 먹자. 이 정도로만 말합니다. 왜죠? 통상적으로 라면을 먹는 건 아주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여기에는 결정이란 표현을 붙입니다. 가령 정치적 결정이나 진로의 결정, 이런 표현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묻건대 정치적 결정이란 말은 언제 쓰입니까? 만장일치의 사안에 대해선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말은 보통 들어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는 모종의 자연법칙처럼 취급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야가 다툴 수 있는 사안, 즉 분쟁이 있는 사안의 경우엔 정치적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설득은 했지만 결국엔 설득이 안 됐을 때 그냥 딱 정해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반드시 반작용과 후폭풍이 존재합니다. 왜? 그 사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그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합법 및 비합법적 적대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혼탁해지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 결정이 제대로 관철되면 혼탁함이 제거되겠죠. 그렇지만 결정을 하는 것과 그 결정 내용이 현실화되는 것,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마치 발포 명령을 내리는 것과 실제로 총기를 든 병사의 행동이 얼마든지 괴리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로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얼마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해주지는 못합니다. 시작은 반이다란 말을 뒤집으면 아직도 반이나 남은 겁니다. 죽을 맛이죠. 반대로 라면은 불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불확실성이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먹기로 생각했다면 그냥 끓이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결정은 불확실성을 그 성립 조건으로 갖습니다. 이렇게도 정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기술, 그것이 곧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선 결정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거죠. 물 흐르듯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의 속성은 그 어원을 봐도 잘 드러납니다. 영어로 결정하다는 decide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을에 많은 영어 단어들이 그러하듯 라틴어 디치데레에서 왔습니다. 디는 떨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뒤에 치데레는 자르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탁 쳐버린다는 뜻이죠.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면 굳이 칼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칙에 대해선 결정이란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연필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떨어지도록 결정됐다. 딱 들어도 부자연스럽죠? 통상 자연법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은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냥 그걸 행하거나 혹은 그렇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은 확실성도 모르고 불확실성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냥 된 것만 존재합니다. 되어야 하는 것과 된 것의 구분은 결정의 주체인 인간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은 벌어진 일들의 총체니까. 어떤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그건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렇게 네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 자, 그렇다면 결정의 주체인 인간, 이 인간은 결정을 즐기는가?
통상적으로는 즐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 없는 가상현실에서는 결정을 즐기지만 책임과 보복의 세계인 리얼월드에서는 결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정을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혹은 확실한 것을 택하려는 안전지향적 성향 혹은 보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정 역시도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어서 확정적인 무언가를 창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불확실성의 제거는 인간의 근원 충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동이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기후, 사계절이라는 구역이 나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우량은 매년 불규칙적입니다.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많아서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세 온난기와 17세기 소빙하기처럼 큰 틀에서 기후가 격변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지진, 폭설, 전염병, 화산 폭발 등 기후는 변화무쌍합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에 역사를 얹으면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신분과 계급 간의 분란, 갑작스러운 왕의 사망, 그리고 유목민족의 침입. 게다가 월러스틴의 연구처럼 세계는 오래전부터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 온갖 상호작용과 혼란들을 주고받아온 열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법칙에 따라 흘러갔다면 역사책이 그렇게 두꺼워졌겠습니까? 역사에서 혼란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전 근대에는 지식이 미미했습니다. 심지어 지식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데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보다 먼저 출현한 것은 종교였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불확실한 공간인 것이 아니라 신께서 보호하사 신이 관할하는 질서 잡힌 공간이라는 그런 믿음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복컨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가 도는 날 것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의 첫 번째 저작인 비극의 탄생에서 올림포스 신화의 기원을 다루면서 이 지점을 건드렸었죠. 현존의 참혹함과 섬뜩함을 알았고 또 느꼈기에 그리스인들은 순전히 살기 위해 그에 맞서 올림포스 존재들의 광의로운 꿈의 탄생을 내세웠다. 자연의 티탄적 권력들에 대한 엄청난 불신.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 신들의 저 예술가적 중간세계를 통하여 부단히 새롭게 극복했으며 어떻게든 은폐했으며 시야에서 배제했다. 그리스인들은 더없이 심각한 절박함에서 살기 위해 그 신들을 창조한 것이다. 좌우간 인간은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은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지만 햄릿식의 결정,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은 대개는 삶을 얻기 위해 행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듭니다. 설령 그게 허구일지라도 기꺼이 그걸 잡고자 합니다. 그걸 잡고 침몰합니다. 그럼 결정은 언제 행해지냐? 죽는 거랑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때,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의 조건은 옳습니다. 잃을 것이 쇠사슬 뿐인 상황, 바로 그때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의 흔한 어법이 뭐냐? 까짓 것,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들 하죠. 옳은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자면 결정의 조건이 그만큼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극단까지 몰려도 사이비적인 믿음에 미치거나 혹은 종교적 구원의 길을 택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고서 싸움을 하건 자살을 하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정말로 드뭅니다. 이게 흔했으면 우리들의 거리는 매일같이 1789년 같을 것이고 자살자는 타이레로 판매량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죠. 잠시 3000% 갔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인간은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세계의 가혹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이 제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속한 세계를 연구해서 예측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과학이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앞서 봤던 종교입니다. 불확실성을 느끼는 정신, 그 정신에 안정제를 투여하는 거죠. 만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질서 속에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행위는 벌어집니다. 행위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어법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식의 복종적인 어법을 가집니다.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이 정해준 관습에 복종합니다. 허구의 후견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은 최대한 피합니다. 그래서 주체의 영어 표현인 서브젝트는 주도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모순적이게도 하인이라는 뜻도 같이 갖습니다. 신이나 왕 같은 거대한 보증자의 틀 안에서 비로소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증자 없는 결정, 순수한 결정은 가능할까?
적어도 이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은 17세기에 열리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논리적으로 조건을 따져봅시다. 인간에 의한 결정이 긍정되려면 종교가 쇠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쇠퇴는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종교가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했죠. 따라서 1번 조건은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즉, 과학의 발달이죠. 2번 조건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신학적 반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냥 종교적 계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대사건을 일컫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번이 충족되지 않으면 2번은 종교의 교체를 낳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겹쳤던 시기가 바로 17세기 유럽입니다. 일단 1350년경 풍족했던 400여 년간의 중세 온난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후가 전체적으로 추워지는 소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농업 생산량은 곤두박질 쳤고 지진과 전염병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약탈과 전쟁도 뒤따라왔죠. 거의 200년 가까이 이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17세기 중후반이 지옥도였는데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30년 전쟁이 독일 전역을 덮쳤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30년 전쟁에 대한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거시적인 틀에서 종교의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관습도 그럭저럭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삶이 수렁에 빠진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지식이 발달하지 않으면 2번 조건은 또 다른 종교를 낳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구교와 신교가 분할된 거죠. 그리고 지금에야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7세기의 저 신교는 꼭 루터만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분파들로 나뉘었고 이들 사이의 전쟁도 잦았습니다. 이 혼탁함 속에서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예전 영상 어딘가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30년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었습니다. 물론 직접 전투병은 아니었고 참모로 갔지만 그래도 전쟁의 참상은 직접 목도할 수 있었죠. 시체로 된 산을 보면 그 누구라도 질서의 수호자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틀만 하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의심은 확실성의 지위를 신이 아닌 인간, 즉 생각하는 코기토에 두려고 했던 그 유명한 기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카르트가 무신론자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 곳곳에서 신 존재 증명에 열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데카르트가 코기토라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을 박아 넣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특히 결정의 측면에서 그러한데 이를테면 정념론 152항의 구절은 급진적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정당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만을 보는데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사용이고 우리가 우리 의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배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만 우리는 정당하게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는 권리를 게으름에 의해서 잃지만 않는다면 자유의지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지배자로 만들면서 우리를 어느 정도는 신처럼 만든다. 자유, 좀 더 정확히는 자유로운 결정은 신의 증표입니다. 신의 선택은 오로지 신 자신 외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 역량을 최초로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철학 외에도 직교 좌표계와 해석기하 그리고 광학에 매진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컨대 1번 조건, 즉 세계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 코기토라는 철학적 태제는 공허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반드시 과학으로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과학의 실질적인 효용이라는 이 지지대가 없으면 방법 소설은 한낱 책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철학적으로 데카르트는 분명 위대하지만 데카르트주의가 사회 전반을 뒤흔든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수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기여는 분명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밀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도 철학적으로는 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던 거고요.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멀리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된 이른바 17세기 과학혁명의 벽돌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이것이 17세기 말 영국에서 완전한 집약을 이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1687년 드디어 프린키피아가 출판됩니다. 저자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잠깐 정리합시다.
17세기의 혼란은 중세 온난기를 거치면서 강하게 굳어진 종교에 심각한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 균열에 코기토라는 철학적 대안을 제시했죠. 물론 사람들은 이 철학에 곧바로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신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데카르트의 기획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전역학을 성립시킨 뉴턴이 짠 등장하게 됩니다. 뉴턴이 이뤄낸 수학적 밀도는 데카르트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뉴턴이 완전히 정리시킨 운동 법칙과 미적분학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과학에서 뉴턴을 모르면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모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학을 통해 세상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신은 불필요해질 터. 이로써 드디어 코기토가 현실적인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18세기는 종교의 대균열과 그 철학적 대안, 그리고 뉴턴을 등에 업고서 개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뉴턴에 심취했던 퀘니스 베르크의 독일인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독일 철학의 가장 큰 주춧돌이죠. 다들 칸트의 저작하면 순수이성 비판을 떠올리시지만 칸트의 박사학위 논문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목이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입니다. 뭐냐? 케플러의 행성운동 이론과 뉴턴의 만류인력 이론, 즉 당대의 최신 역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을 흡수한 칸트가 뭘 했냐? 당대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과격한 짓을 했습니다. 하일리 하이네는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을 보는 순간 밤의 정령들은 두려움에 떤다고 한다. 만약 밤의 정령들이 칸트의 순수성 비판을 마주 대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라겠는가. 칸트의 이 책은 독일에서 이신론을 참수한 칼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칸트는 뉴턴이라는 칼로 종교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앞에서 데카르트가 신존재 증명에 매달렸다고 했었죠. 칸트에게 신존재 증명은 아예 증명할 가치가 없는 가짜 문제로서 취급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 자체를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보여줬던 자유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혹은 자연적 본성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순수한 도덕적 의지를 가진 완전한 자기 규정자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완전한 자유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밀어붙여진 칸트 철학은 진짜 이념악양입니다. 이를테면 나치의 협박 때문에 유대인을 밀고 했다? 법관이 칸트라면 일절 정상 창작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치의 협박을 거부할 자유, 그러다가 가스실에 끌려갈 것을 감수할 바로 그러한 자유가 있는 존재이고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유대인을 고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 때리죠?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칸트 철학을 급진적 자유라고 요약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 철학이 18세기를 지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막스 베버의 보고처럼 실제로 노동자 일반에게 무신론적 경향이 대도한 것은 불과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또한 뉴턴 역학의 실용적인 의미에서 산업혁명과 엮여서 만개한 건 18세기 후반이고 심지어 이것이 세계 교육과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빈곤율을 낮추고 급격한 인구 증가를 가능케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현대의 원형을 만들어낸 건 19세기 중후반부터입니다. 18세기 사람들이 칸트를 알았냐? 잘 몰랐습니다. 아카데미에 있는 소수만 알았을 뿐 칸트주의가 사회운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론적 정립을 완성시켰습니다. 고전 역학을 통해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된, 아니 좀 더 정확히는 그렇다고 믿을 수 있게 된 인류, 그리고 그 인류에게 신에 대한 질문은 사유 불가능한 것이니 그딴 건 완전히 접어두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나 감당하라고, 즉 결정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나 자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주체는 바로 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올림포스부터 칸트까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묻건대 칸트적 주체는 결정의 주체인가? 앞에서 그렇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 정립은 불안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우리는 결정을 어떻게 규정했죠?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칸트적 결정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가?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결정이라는 것은 계산의 극점, 즉 계산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식당 창업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시장 조사도 열심히 하고 내 요리 실력도 열심히 갈고 닦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식당을 차렸을 때 정말로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엔 미정입니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리의 유행의 변화,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경쟁업체의 출현, 그리고 코로나 같은 대외 요인까지 현실에서는 온갖 변수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이 계산 불가능성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성립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개선된다면 그러면 결정은 소고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반복컨대 결정은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반대로 1 플러스 1은 2다는 필연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저 2라는 계산값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1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낙제하게 됩니다. 이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출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잘못됐을 때 이걸 실패라고 부르고 도출이 잘못됐을 땐 오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 결정 불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이게 애매합니다. 한편에서 칸트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실질적인 사물세계, 즉 실제에 대한 완전한 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동식물의 겉모습이나 혹은 기껏해야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수준의 해부학적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박물지는 실제에 대한 것이긴 하되 그 실제를 온전히 해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이란 경험된 것에 종속될 뿐 실제, 즉 물 자체에 대한 알문 아니라는 저 칸트의 인식론은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통상의 명제들은 사실은 모두 잠정결론입니다. 좀 어렵게 요약하자면 지성의 법칙에 들어온 바를 이성의 규제적 사용을 통해 통일시킨 구성물입니다. 아니, 그러면 칸트는 결정의 주체인 거 아닌가? 잠정결론이란 결정을 내리고 있잖수.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칸트적 실제는 질서를 지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저작 어디에도 물 자체는 혼돈으로서 묘사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 능력의 한계를 환기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이게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 칸트가 자연을 한 목적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칸트에게 자연은 일정한 목적과 질서를 가진 공간입니다. 이게 불가하게 보이는 건 순전히 인간이 아직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일 뿐 자연은 곧 질서입니다. 보편사 이념에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모든 자연 소질은 언젠가 완전하고 한 목적적으로 발현되도록 정해져 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인용을 생략하겠지만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에게 역사는 진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규범적인 혼란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가 질서적이라면 이 실제를 규명하는 운동은 결국엔 결정의 종언에 닿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감수는 단지 충분히 계명되지 못한 소산일 뿐 알미 충분히 누적된다면 우리는 모두 라플라스의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계산 가능의 영역이 됩니다. 파악된 질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 경향은 결국엔 지식의 과잉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대목입니다. 앞서 봤듯 처음에 지식은 종교를 제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인간 능력으로 세계를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신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했죠. 그런데 지식이 더 팽창한다면 마치 인간이 신인 것처럼 미래도 완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즉, 미래로 가는 매개를 자유가 아닌 필연으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은 종교를 낳지만 지식의 과잉은 지식을 종교로 만듭니다. 지식의 극점에 도달하면 결정이 아닌 필연을 거머쥘 수 있으리란 그런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칸트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한한 인간에겐 힘든 것입니다. 진리가 질서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관찰이나 숙고에 시간을 더 쏟게 만듭니다. 결정을 해야 할 만큼 지식이 쌓였음에도 더 확률을 높이고자 세부 사항에 대한 과한 집착이나 알매 지평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깊게 아는 건 좋은 일이죠. 학자로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읽으려고 읽는 이런 악순환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철학계에서 이런 걸 자주 봅니다. 3, 4천년 동안 쌓인 문헌들이 많죠. 자신이 속한 현실에 어떤 결론을 내놓아야 하는데 뭔가 더 참고하면 이론이 더 완벽해질 것 같은 마음에 지필을 하는 것이 아닌 읽기와 숙고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을 향한 그 숙고는 끝나지 않을 운명입니다. 왜? 당신 수명보다 문헌이 더 기니까. 따라서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읽기가 부족해서 읽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을 유예할 명분으로 읽기의 부족을 붙잡고 있을 뿐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온전한 인간의 결정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필연이 아닌 자유로 가려면 계산 불가능성이 온전히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반복컨대 불확실성은 결정의 근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에서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혼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로서 바꾸고자 했던 피타고라스 이래로 이어진 질서를 향한 장구한 저 철학적 기획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참고할 만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원자론이 대표적입니다.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들이 제멋대로 부딪히고 결합하면서 사물과 형상이 생겨난다. 뭐 대충 이런 가르침이었죠. 사실상 혼돈이죠. 고정적인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칸트 이후로 원자론을 근대로 가져오고자 했던 그런 불온한 시도가 있었을까? 1841년 4월 독일 예나 대학교 철학부에 이상한 박사학위 논문 하나가 청구됩니다. 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아니, 칸트나 헤겔도 아니고 고대 원자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놈이 있다? 누구지? 이 논문 저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칼 마르크스.